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병역 특례제도 형평성 논란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최미듬 시청자 평가원과 스포츠부 서봉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시안게임의 승부 결과 못지않게 이번에 화제를 모았던 것이 우리 선수들이 병역 특례를 받느냐 못 받느냐 여부였습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참 높았던 부분이었는데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올 들어 벌써 두 번째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병역 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 특히 아시안게임 시기와 맞물려서 스포츠인과 대중문화인에게 병역 특례가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손흥민 선수가 변형 면제 혜택을 받게 된 것처럼 국가에 공헌했다고 판단되는 대중예술인, 가령 빌보드 차트 1위를 석권한 방탄소년단에게도 일정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와 순수예술 분야에 비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국가 공헌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정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새 핵심 부처의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인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병역 특례 혜택의 범위를 대중문화인으로 넓힐 것인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운동선수에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병역 특례 기준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재 실행 중인 병역 특례 선수 선발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면 왜 운동선수 그리고 클래식 음악가들 일부에게만 이렇게 병역 특례가 주어지느냐, 형평성 어긋난다, 대중문화로도 확장돼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병역 특례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제도 어떻게 기준이 마련돼 있는 상황인가요? 네, 병역법은 지난 1973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네. 예술과 체육 분야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의 입대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격을 살펴보면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이상 그리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OECD 37개 나라 가운데 징병제 국가는 13개 나라인데요. 이런 병역 특례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네. 1972년에 미넨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때 남한이 금메달을 먼저 딸 것이냐 아니면 북한이 올림픽 금메달을 먼저 딸 것이냐 하는 큰 관심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북한 사격의 리호준 선수가 먼저 땄습니다. 네. 당시 금메달 딴 소감에서 이 선수가 미제 심장 운운하면서 우리 정부 박정희 대통령의 분노를 샀고요. 결국 체육인들의 사기를 올려주면서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도록 병역 면제를 시켜주고 연금도 만들게 된 그런 제도로 알려졌습니다.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기억을 하실 텐데요. 우리나라 첫 금메달을 받았던 양정모 선수가 처음으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입니다. 네. 1973년 병역 특례법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세계 하위권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유신의 혼란기였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체능을 통해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현역 입대를 50%도 하지 않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45년 전과 달리 지금은 아시아 1위 등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출산율 감소 등 군대도 인구 절벽 시대가 되면서 과거와 달리 90% 이상이 현역병 입대를 해야 겨우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인구가 감소 중입니다. 그런 만큼 이 병역법 관련 개선 필요가 절대적인데요. 실제 아시안게임이 끝난 뒤에 최근 야구대표팀 일부 선수와 관련해서 병역 혜택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이 프로 선수가 주축이 된 야구대표팀이 수준이 낮은 외국팀을 상대로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 혜택을 거머쥐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특정 두 선수가 특히 거론이 됐습니다. 네. 이 두 선수는 지난 겨울에 경찰청 야구단과 상무에 입단할 기회가 있었지만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을 염두에 두고 야구 선수로 뛸 수도 있는 군복무를 포기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선수가 성적이 좋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러 면에서 국가대표가 되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고요. LG의 박혜민 선수 그리고 LG의 오주환 선수 그리고 박혜민 선수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이유로든 국가대표 선발을 자신했기 때문에 상무 입단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국제대회가 병역 면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야구 대표팀은 대표 선발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20명 출전 멤버 가운데 20명 전원이 면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손흥민이나 황의조 그리고 이승우 선수 등이 워낙 인상적인 활약을 해서 큰 그렇죠.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유독 야구에 대해서는 정당성의 문제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계는 국내의 유명 콩쿠르 우승자 그리고 무형문화재 전수자 같은 예술요원의 경우 면제를 받고 있고요. 특히 국제 바둑대를 휩쓴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도 혜택 대상이 됐습니다. 말씀을 하신 대로 실제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빌보드 차트에서 한 해 2개의 곡이 순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스포츠와 클래식은 병역의 혜택을 받는데 대중가요 부문에서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상황이 1970년대와 많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고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예전과 달리 더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었다는 것도 참 다양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원님, 관련 보도 보면서 또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운동선수에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는 1973년도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제대회에 우승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였거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병역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선수에게 해당 혜택이 제공되는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국제대회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또 어떤 스포츠 종목의 선수에게 혜택을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혜택을 적용하는 기준이 상이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시기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때는 올림픽 대회, 세계선수권 대회, 아시안게임에서 3위 이상 입상을 하면 모두 특례 혜택을 받아오다가 지금은 올림픽 대회에서 금은 동메달을 획득했을 경우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는 우승을 했을 경우로 축소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02년 월드컵 당시에는 16위 이상 입상자 모두가 병역 특례 혜택을 받도록 범위가 확장되어 적용됐습니다. 네. 또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에서도 혜택이 확장 적용되었는데요. 이처럼 특례 대상을 축소, 확장할 수 있었던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 또 일련의 기준을 세우거나 수정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참 의문인데 어떤 부처에서 이 부분을 조율하는 겁니까? 일단은 정부가 여론을 수렴하고요. 주무부처가 병무청, 국방부, 문체부가 실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하신 대로 이 운동선수 병역 특례는 지난 1973년에 시작됐는데요. 시작 당시에는 올림픽 그리고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 아시아 경기 3위 이상 입상자가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84년에는 세계선수권대회 그리고 유니버시아드 아시아 경기 1위 입상자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대상으로 바뀌었고요. 다시 1990년도부터는 아시아 경기 1위 입상자 그리고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로 혜택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2002년 한일 월드컵은 16강 그리고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은 4강 진출을 조건으로 병역법을 고쳐서 한시적으로 특례 적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경기 모두 4강 성적을 거둬서 출전 선수에게 병역 특례가 돌아갔습니다. 2002년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당시 주장인 홍명보 선수가 건의를 했고 이 건의에 호의적인 여론이 조성이 되면서 당시 김대중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 것이었고요. 네. 8강전 전날에 월드컵 16강 진출을 병역 혜택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 정부의 무원칙한 행정도 일조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 월드컵과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대한 혜택 조항은 여론이 악화되면서 논란이 일었고요. 이후 폐지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형평성 논란 속에 병역 특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그런 병무청장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 쪽에서는 2020년 도쿄 올림픽 때까지는 지금의 특례 제도를 손보기는 어렵다. 이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우리 선수단이 24년 만에 종합 3위 순위로 3위로 추락을 하면서
우리 선수단의 경기력이 굉장히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병역 특례까지 완전히 폐지가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도쿄까지는 현 제도가 갈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이른바 마일리지 제도를 제시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한 번 메달을 땄다고 해서 병역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국제대회 성적에 점수를 부여해서 그 점수를 합산하자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현행 제도에 비해서 손해를 보는 종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세계적인 경쟁력이 높지 않은 축구, 농구 같은 종목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만 따면 되는데 마일리지 제도가 실시가 되면 축구의 경우는 세계 선수권대회, 축구의 세계 선수권대회는 곧 월드컵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준으로 봤을 때 월드컵에서 입상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농구도 지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우승하긴 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3위에 그쳤고요. 아시안게임이 아닌 다른 국제대회에서도 사실상 입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 종목을 살펴보면 매년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구, 탁구 등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점수를 매년 차곡차곡 쌓다 보면 한 5, 6년 정도 국가대표 생활을 한다고 봤을 때 아시안게임, 올림픽 그리고 세계 선수권을 합쳐서 충분히 면제 점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종목별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고요. 사실 이 마일리지 제도는 5년 전에 실행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해 소치 올림픽 등이 겹치면서 체육계가 거절했던 적이 있고요. 이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여론에 따라서 사실 오락가락했던 부분이 컸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원칙이 바로 세워진 그런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병역특례제도 형평성 논란 관련해서 우리가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최미듬 시청자 평가원과 스포츠부 서봉국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8월 23일에 있었던 YTN DMB 8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요소를 좀 가미하면서 과학과 관련된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런 것에 대한 좀 소개가 시작할 때 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자막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배경화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 그 프로그램을 항상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다락방이라는 게 무슨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간단한 좀 설명이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이걸 보면서 이게 예능 프로그램인가 과학 프로그램인가 그러니까 그 중간에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MC들이 한 분은 계속해서 좀 웃기는 토크쇼처럼 비슷하게 농담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서로 웃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전문가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진행하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의 깊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왠지 항상 그 정보 전달에 있어서 좀 가다가 만 느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줬으면 싶은데 끝나고 또 다음 걸로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좀 계속 보면서 느낀 게 뭔가 조금 이렇게 좀 더 나아갔으면 하는데 조금 스탠스가 조금 애매하다라든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진행 면에서는 패널들이 참 조금 아쉬운 면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해당 주제를 이제 유도해내기 위해서 그 앞에 인트로 부분을 너무 내용과 동떨어진 내용들로 억지스럽게 유도를 하려다 보니까 유머러스하지도 않으면서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목이라는 단어를 끌어내기 위해서 여름이면 생각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패널 중에 한 명이 자기 생일이라던가 뭐 날파리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고 로봇에 대한 주제를 하는 날에는 로봇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 그랬더니 방송인 로봇 할리가 떠오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재미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막 억지스럽게 인트로 부분에서 삽입을 하다 보니까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트로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그 로봇 편이라든지 우주 탐사 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어린이 청소년들이 본다면 많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뭐 전반적으로는 그 공적인 기능을 이제 잘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걸 갖다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 텔레비전을 그 이제 우리 이제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초등학생 한 중학생쯤 되는 이제 어린이들이 시청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갖다가 그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뭐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뭐 그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소품에도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모기다 그러면 이제 뭐 모기의 종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로봇이다 그러면 그 뭐 로봇의 종류 뭐 그런 걸 이제 그 프로그램에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갖다 정리해 가지고 흑판에 이제 그 그려놨으면 이제 그 적어놨으면 어떨까. 어차피 이 프로그램이 과학적 지식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함께 재미도 함께 추구하는 그런 편안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면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좀 더 많은 그 정보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족이지만 앞에서 우리 조상원 의원을 포함해서 다 그 뒷배경을 말씀하시는데 책으로만 돼 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과학적인 또 책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그 뒷배경에 그 만약 모기에 대한 거라면 모기에 관련된 이런 큰 그림이나 사진, 또 우주에 대한 거라면 또 우주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이나 사진을 뒷배경에 딱 제시해주면 지금 이 토크가 우주에 관한 것이구나, 모기에 관한 것이구나, 이걸 시청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뭐 과학적인 궁금증이 생기면 주로 인터넷 검색으로 문제를 해결할 텐데, 그런데 또 이제 인터넷에 굉장히 정보가 많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또 이렇게 딱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그 전문가의 의견을 또 손쉽게 접하고 또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또 미디어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 프로그램이나 역할이나 기획 의도는 굉장히 저도 좋다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내용이나 깊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내용도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그것이 또 그 다락방, 이렇게 다 같이 즐기는 과학방이기 때문에 방이라고 정해진 세트에서 토크쇼의 이제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 포맷을 선택한 데서도 조금 어떤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번 다락방의 기획 의도 자체는 자유분방한 과학 토크쇼였는데, 취지 자체는 저도 같습니다. 좋았지만 너무 어중간하게 이게 표현이 됐고요. 대중들이 역시 이미 알고 있는 너무 뻔한 소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암컷 모기가 사람을 문다, 향수를 뿌리면 모기가 꼬인다, 이런 거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거라 이거를 퀴즈 형태로 내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간은 저는 넓은 서재에서 촬영한 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넓은 서재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공간감이 굉장히 풍부한 느낌이었습니다. 뭐 다른 스튜디오처럼 좁은 데서 촬영하지 않았다는 그 느낌? 그런데 다루는 내용이 너무 라이트하다 보니까 오히려 방송 내용처럼 텅텅 빈 느낌이 그 큰 서재에서 더 같이 들었던 것 같고요. 컨텐츠량 자체로는 10분이면 충분히 커버 가능했던 컨텐츠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미 없는 내용들이 방송 중에 많이 노출됐던 것 같습니다. 기획 의도를 봤을 때 좀 다른 방식의 이제 과학을 접하게 하는 방식으로 토크쇼 방식을 좀 채택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저는 좀 기획은 정말 신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서 저분들이 왜 이 토크쇼의 진행자가 됐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제 초대된 전문가에게 시간을 조금 더 배분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전달했어야 되는데 모든 분들이 그냥 거의 n분의 1의 역할을 쭉 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보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부족함이 느껴지지? 이런 인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자들의 역할을 조정해야 된다는 다른 분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좀 내용 구성 전체적으로 이게 너무 재미에 집중하다 보니까 본연의 목적을 약간 잃은 것 같은 이런 점이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의견을. 그 동네 민주주의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특히 이제 섬마을 편이래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각 섬을 돌아다니면서 그 섬의 어떤 역사와 그리고 섬 사람들의 삶 그리고 이 섬 사람들이 어떤 독특한 문화를 형성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게 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독특한 어떤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육지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또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데도 아니고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좀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이 섬인데 그 섬에서의 어떤 그 민주주의의 뿌리를 찾아보는 그런 좀 기획 의도는 상당히 좀 참신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추가 단어가 필요한 자막이나 앵커 뒤 배경 화면이 뉴스 내용과 맞지 않은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시청자들은 좀 더 정확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4일 지진에는 목조 건물이 오히려 더 강하다는 기사를 전하면서 콘크리트보다 강한 목조 건물이라는 자막이 방송됐는데 이 자막은 지진이라는 특수 상황에서가 아니라 평소 건축 재료로 콘크리트보다 목재가 강하다는 의미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앞부분에 지진에 강하다는 점을 명기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 콘크리트 뒤에 표기된 보다는 조사이므로 붙여서 써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손흥민과 황의조 등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 8명이 대표팀 훈련에 합류해서 본격적으로 평가전 준비에 돌입했다는 기사를 전하면서 앵커 뒤 배경에 당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고 이왕표 선수의 화면이 제시됐는데 이와 같은 실수는 뉴스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대철 한양대 교수로부터 뉴스 보도의 여론 생산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뉴스의 역사가 새로운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점이나 독식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격언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론이나 국민의 의견으로 명분을 삼아왔던 뉴스의 가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론으로 행사했던 뉴스 생산 체제에 대한 의문이나 불평도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기는 신종 미디어의 등장으로 이원화 내지는 다원화의 길이 열리면서 시민기자, 국민기자라는 이름으로 뉴스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뉴스 생산 체제에 대해서 지난 5월 기자단체가 주관하는 세미나에서 로봇 기자나 알고리즘 저널리즘에 대비한 주체를 다루었습니다. 뉴스 생산 체제의 달라짐에 대한 관심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드루킹 사건이나 댓글 사건들이 여론이란 이름으로 뉴스 보도를 대신한 사건도 주체만 다를 뿐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보편적인 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항변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종 미디어가 등장한 이후 개인적인 창구로 인식했으나 점차 되풀이되면서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비약을 하게 됩니다. 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미디어가 부동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확산된 점도 있지만
언론사의 뉴스 보도에 종종 인용되거나 소스로서 활용해 왔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털이나 SNS도 인터넷과 같은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론 생성의 전문성이나 독자성의 문제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정체성의 문제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다양화, 다원화, 평등이라는 이상적 가치들이 잘못 해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갖게 됩니다. 아니면 요구하는 장치나 걸러내는 능력이 부족했거나 시간에 쫓겨서 실수가 되었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동반하고 있을 겁니다. 세미나 발제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엘리트 저널리즘은 대의 민주주의 약화와 더불어 힘이 빠졌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어 기레기를 믿지 못하겠다며 등장한 사이버 대한 언론도 더 타락한 여론 조작 양태를 보여주었다. 현장 여론 수렴 장치도 한계를 노출했다. 언론을 제치고 직접 소통하겠다던 정부도 강력한 공권력도 여론 조작이라는 유혹을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만들어낸 얼룩진 여론으로 포장된 현실에 대해서 누가 개선해야 하는가,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지을 것인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월터 리프만은 퍼블릭 오피니언이라는 책의 그 첫 장에서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그림과 밖의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일치하는 세상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노력은 부단히 해야 하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